노 라이센스, 노 칩.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칩을 줄 수가 없다. 갑처럼 행동하는 네. 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 한국의 여러 기업들을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기술적인 리더십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변신하고 확장하고 협력하면서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시키고 있는데, 혁신 전파사, 오늘은 중요한 두 개의 기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의 핵심 부품 뭐가 있죠? AP와 모뎀. 그렇죠. AP라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또는 컴퓨터로 치면 CPU에 네. 해당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퀄컴과 미디어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퀄컴이라는 회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네,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인데 갑 같은 을. 그렇죠. 네. 퀄컴은 어윈 제이콥스라는 MIT의 교수님이 창업을 하신 회사입니다. 이분은 사실 프린시플 오브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통신에 있어서 바이블과 같은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1968년에 링커빗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앤드류 비터비라고, 네. 비터비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네. 그 비터비입니다. 네. 그분하고 함께 링커빗을 창업을 해요. 링커빗이라는 회사가 위성 암호화 장비 개발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실리콘밸리의 스피노프로 유명한 회사 아시나요? 페어차일드죠. 뭐 인텔도 나오고, 요즘은 뭐 스피노 많이 하고 있고.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링커빗은 페어차일드 반도체보다 2배 이상의 많은 회사를 스피노프를 네. 시켜가지고 스피노프의 요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바로 퀄컴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두 회사의 창업자가 같은 사람인 어윈 제이콥스다. 그래서 링커빗을 창업한 이후 85년에 퀄컴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앤드류 비터비랑 MIT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7명이 샌디에고에서 퀄컴을 설립하게 됩니다. 퀄컴은 원래 이름이 Quality Communications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기술을 중심에 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퀄컴 창업 초기에는 위성 기반의 차량 위치 추적 통신 시스템인 옴니트랙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해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트럭이 있잖아요. 네. 트럭에다가 장비를 붙여서 위성을 통해서 이 위치들을 다 파악하고 트럭과 트럭 사이에 메시지로 전송을 하고, 그 트럭의 상황을 계속 자동으로 로깅을 해서 디지털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옴니트랙스를 통해서 직원이 처음에 7명에서 91년에 620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초반에 바로 사업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퀄컴이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퀄컴이 86년에 첫 번째 굉장히 유명한 특허가 있어요. CDMA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 특허는 역사상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술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막 CDMA를 너무 일반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퀄컴이 CDMA 기술을 미국의 CTIA라고 미국 셀룰러 통신 산업협회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업계에서는 굉장히 냉혹한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TDMA, CDMA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네. 시분할을 할 거냐, 코드 분할을 할 그렇죠, 거냐. 그렇죠. 이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은 시분할로 시간을 쪼개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CDMA는 코드 분할을 통해서 같은 방에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언어가 다 달라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래서 CDMA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통신 방식입니다.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안 될 거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서 1989년 11월에 시연을 하게 돼요. 실제로 TDMA에 비해서 효율도 좋고 배터리도 덜 쓰고, 그리고 또 안 쓸 때는 전파를 줄이고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쓰기 때문에 셀룰러를 이동을 할 때도 잘 핸드오버가 되는, 심리스하게 이동하면서도 전화가 되게 하는 이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퀄컴이 주목을 받게 되고, 당시에 퀄컴이 너무 많이 R&D에 돈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IPO를 하면서 6,800만 달러를 1991년에 조달을 하게 되고, 표준화가 1993년에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 R&D에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또 4억 8,600만 달러를 조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휴대폰하고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라고 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돈으로 CDMA 상용화를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그리고 애트리까지 네. 상용화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주목을 받았죠. 네, 사실 되게 어렵다고 했고 한국에서도 저항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근데 네. 기존의 다른 GSM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로열티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고 궁여지책으로 한국에서 방법이 없겠냐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CDMA입니다. 퀄컴이라는 조그만 벤처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재미있는 우화가 있죠. 그렇게 해서 퀄컴은 상용을 하자마자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상용화를 잘 했는데 제조라는 게 수익 마진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단말기랑 인프라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기지국 사업은 에릭슨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업은 교세라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억 달러의 손실을 제거를 하게 되니까 회사가 재무적으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는 매출이 32억 달러인데 순이익이 무려 6억 7천만 달러. 620명이었던 직원이 2000년에 6,300명까지 10배가 늘었네요. 네. 그리고 주가도 2000년에 무려 1년 동안에 2000%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퀄컴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No license, no chip.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칩을 줄 수가 없다. 라는 본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하게 돼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QCT라고 해서 퀄컴의 CDMA 칩을 파는 거예요. 마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또 하나는 QTL이라고 해서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무려 마진율이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를 해야지 칩을 파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숨은 복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칩을 제가 이제 팔아요. 완제품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가져가거든요. 만약에 아이폰 같이 비싼 단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퀄컴은 그렇게 칩을 만들어서 라이센스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의리지만 값같이 행동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 절대 왕자라고 하는 것, 영원한 왕자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칩 시장에도 경쟁자가 등장을 합니다.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마 미디어텍 뭐 하는 회사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그런데 칩 쪽에서는 너무너무 그럼요. 유명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의 창업자는 차이밍제라고 하는 대만인입니다. 국립타이완대학에서 전자공학을 배우고 미국에 갑니다. 유학을 가서 석사를 취득하고 귀국을 해서 ITRI에 입사해서 마이크로컴퓨터 설계 부서를 만들고 이제 이끄는 그 당시 처음으로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쌓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RCA라는 회사가 시모스 기술을 대만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대만에 있는 기술적 전문가들이 미국을 갑니다.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기술 인수도 받아오는데 이렇게 차이밍지에는 반도체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983년 대만 최초로 만들어진 반도체 회사가 바로 UMC거든요. 네. UMC에 가서 반도체 설계와 UMC에서 만드는 제품의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까지 하게 됐는데 반도체 설계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된다.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이 원하는 적절한 설계가 성공을 만든다라는 신념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UMC라고 하는 파운더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UMC가 전체 시장에서 한 4위 정도 합니다. 1등은 누가 뭐래도 TSMC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삼성이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계속 줄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삼성이 어쨌건 많이 격차가 나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세 번째가 중국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파운더리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UMC입니다. 마켓 쉐어가 거의 한 5% 정도 되는 큰 회사인데 이 차이밍제가 이끄는 팀이 멀티미디어를 설계하는 팀이었어요. 1997년에 UMC가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팀을 분사시키기로 합니다. UMC에서 스핀오프된 이 회사가 미디어텍으로 공식 분사가 되었고요. 당시 창업 분사 초기에는 직원이 여기도 20명,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차이밍지에는 미디어텍을 출범하자마자 시장 요구에 맞는 칩 설계를 하자라는 철학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첫 제품이 뭐였냐? 48배속 CD-롬 칩셋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획기적인 1997년 말에 이 CD-롬 구동용 칩셋을 출시를 하는데요. 출시를 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혁신상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98년에 이어서 12배속 DVD-롬 칩셋을 내놓고 그러니까 당시 광학 저장
저장 장치가 한창 맞아. 보급이 되고 성장을 하던 시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셋을 만들어서 당시 99년 전 세계 CD롬 칩셋 시장의 51%를 장악을 합니다. 당연히 매출, 이익도 컸었고요. 창업 3년 만에 미디어텍을 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분한테 별명이 생깁니다. 대만 칩설계의 대부. 이 칩설계를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UMC랑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회사랑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파운더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성능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동시에 TSMC랑도 협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UMC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TSMC와도 협력을, 그러니까 협력을 되게 잘한 거죠. 짜이밍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철학이 팀 스피릿, 그러니까 함께하는 팀워크 문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지만 뭉쳐서 빠르게 만들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칩을 만들어야 돼. 그때부터 계속 주창을 했던 거고요. 네. 요 과정 속에서 계속 고객의 수요가 있고 니즈가 있는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 제품이 그래서 이제 블루레이, 디지털 TV 같은 제품들의 칩셋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명으로 시작했던 이 회사가 종업원 수가 1000명이 됩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퀄컴이랑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혁신을 계속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별명이 생깁니다. 변신의 귀재. 끊임없이 시장의 요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모든 영역으로 설계 영역을 확장해서 DVD 플레이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엠팩2, 엠팩4 디코딩 칩, 고화질 TV 출력 SoC, 디지털 TV 신호 처리 칩, 블루레이 플레이어용 칩셋 등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광학미디어, 광학칩 사업의 성공을 계속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미디어텍 매출은 전년 대비 30% 성장. 그래서 글로벌 팹리스트 10위에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죠. 본격적으로 미디어텍의 성공을 이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MP3 플레이어의 등장이에요. MP3 플레이어는 그때 포탈 플레이라든가 시그마텔이라든가 한국의 텔레칩스 같은 칩을 사서 이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드웨어도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OS도 있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올라와야 되고 음악 디코딩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야 너무 단순한 디바이스지만 그때만 해도 어려운 디바이스였어요. 그런데 삼성도 만들고 한국에는 이제 아일리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등장을 하죠. 아이팟으로.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중국의 MP3 플레이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06년, 5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중국에서 MP3 플레이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만든 제품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똑같이 생긴 짝퉁이 막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격은 10분의 1. 20만 원짜리인데 걔네들은 2만 원, 3만 원에 팔고 있는 거라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제품을 사다가 뜯었더니 되게 조악한 MP3 플레이어인데 그 안에 칩이 미디어텍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미디어텍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디어텍이 개발 패키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 솔루션에 모든 그 MP3를 만들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 부품이나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납품을 해요. 그걸 사면 디자인만 바꾸면 MP3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MP3 플레이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뭐 락십이라든가 액션스 같은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MP3 플레이어 시장이 사실 애플 때문에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하방에서는 중국 제품들의 공격을 일부 기업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서서히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재편이 있었는데 이 미디어텍이 재미를 본 거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기술력 없는 애들이 요거 가져다가 그대로 바로바로 만드니까 우리는 장사 잘 돼서 좋고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피처폰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2000년대 퀄컴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삼성의 애니콜, LG의 사이언, 모토로라, 노키아 그런 폰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미디어텍이 휴대폰용 칩셋을 만듭니다. 2004년에 MT6218이라고 하는 2G GSM, GPRS용 칩셋을 만드는데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 하드웨어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통합하는 턴키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화기 만들 사람 갖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가 디자인만 바꾸고 튜닝만 하면 전화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차이밍제이 회장은 시스템 메이커들의 진입 장벽을 이걸 통해서 제거해주고 생태계를 완전히 우리가 다 장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을 했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엄청난 야망가네요. 그럼요. 그 당시만 해도 저도 퀄컴의 디바이스를 많이 개발을 했었고
칩도 애니콜이라든지 삼성의 초기 모델부터 쭉 개발했었는데 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 해서 줬어요. 표준화를 이끌었던 퀄컴이 독보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디어텍이 혜성처럼 나타났던 네, 그 맞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네, 2007년 전후해서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를 베낀 수많은 저가폰들, 짝퉁폰들이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 시기는 중국이 이런 디바이스를 소비하려고 하는 시장으로 변모할 때랑 또 맞아요.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거죠. MTK 폰이라고 하는 저가폰이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미디어텍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2009년에 이 피처폰 시장 칩셋 점유율을 50%까지 가져갑니다. 왜냐면 2007년, 2008년에 미디어텍에서 출시한 칩 개수가 수억 개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저가 피처폰 시장의 대부가 됐고요. 덕분에 원래 변신의 귀재도 네. 있었지만 이제 별명이 바뀝니다. 짝퉁의 제왕. 불명예스러운 별명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누구나 휴대폰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숨은 공로를 미디어텍이 한 거죠. 그래서 2005년 피처폰 칩 판매량 1억 개 돌파를 기점으로 해서 모바일 칩셋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신흥 시장, 그러니까 소위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데는 비싼 폰 못 쓰죠. 네. 저가를 사야 되는데 퀄컴 칩을 못 써요. 아까 퀄컴 라이센스 모델 말씀하셨잖아요. 비쌉니다. 그래서 미디어텍 걸 갖다 씁니다. 그래서 미디어텍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요.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500만 명이 우리 칩으로 첫 휴대폰을 손에 넣는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아. 이 당시만 해도 미디어텍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직원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5천 명을 넘었고요. 글로벌의 수많은 곳에 지사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미디어텍이 늘 성공만 한 건 아니에요. 실패도 합니다. 3G 시대가 왔잖아요. 네. 이때 미디어텍은 그동안 성공을 했어. 2G까지 잘했어.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 수요가 급등을 하는데 미디어텍도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2010년 첫 번째 스마트폰 SoC인 MT6573이라고 하는 3G 와이드 CDMA 향의 칩셋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출시 1년 만에 1000만 개를 팔긴 했으나 여전히 퀄컴이 너무 셌던 거예요. 3G 기술의 핵심인 CDMA 특허를 누가 갖고 있었죠? 퀄컴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디어텍한테는 엄청나게 큰 배리어였던 거예요. 3G라고 하는 AP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베이스밴드 모뎀 그렇죠. 칩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G 모뎀 개발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때 네. 3G 모뎀 개발했던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네. 삼성도 삼성 했었고. 엑시노스, 네. 네. TI도 있어, 오맵이라고. 네. 프리스케일도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미디어텍은 어찌됐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격차를 막 줄여가면서 듀얼 심 카드용 3G 미디어텍 칩셋을 만들기도 하고 마침내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45%를 장악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입지가 견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G 시대의 제도약을 성공을 하죠. 좀 늦었지만 중국 시장이 성장을 하는 바람에 운이 좋게도 살아남은 역시 거죠. 운이 중요합니다. 네, 저가형 스마트폰 붐을 타면서 화웨이, 레노버, GT 같은 수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을 했고요. 출하량 기준으로 퀄컴이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인구가 많으니까 가능했나 그렇죠. 봐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저 당시에 없었죠. 않았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네.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중국의 잘했고요. 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G로 넘어가게 되죠. 네. 4G LTE 시대가 오는데 이때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4G가 되면서 우리도 YMAX, Y브로 네. 했잖아요. 인텔이랑 같이. 미디어텍도 거기에 해당하는 칩셋을 개발을 했는데 정작 YMAX로 안 가고 LTE로 가버린 그렇죠. 거예요. 뒤늦은 거죠. LTE 칩 개발을 한 3년 정도 뒤처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칩을 2013년이 돼서야 내놓는데 완성도도 낮았고 중국이 2014년부터 LTE폰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 그걸 대응을 못해서 경쟁자들한테 이제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5년, 16년에 미디어텍이 이제 위기를 맞고 정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저가다, 품질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밍제 회장이 훗날 이런 얘기를 해요. 뼈아픈 실수를 했다. 네. 조직의 변화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경쟁자잖아요, TSMC. 경쟁자 TSMC 출신 리처드 차이라고 하는 전 CEO를 미디어텍 공동 CEO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동시에 4G 사업을 조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신 4G 다음에 다음이 또 올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먼저 가자. 개발 리소스를 5G에다가 전부 다 신속 재배치를 합니다. 5G에서 승부를 다시 내겠다라고 하면서 미디어텍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선택이 2018년 이후 5G 시장이 서서히 열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반등의 조짐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퀄컴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를 했었잖아요. 미디어텍의 이제 존재를 알았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퀄컴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퀄컴은 CDMA 표준화를 하고 상용화를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이에 회사도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라이센스 때문에도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데 2005년에 어윈 제이콥스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폴 제이콥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CEO 취임을 했었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하고 모바일 프로세서의 시장에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 2007년에 퀄컴은 스냅드래곤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시스템 온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네, 너무 그냥 좋죠. 칩만 딱 올리면 끝.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퀄컴 칩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퀄컴은 이 영역에서 독보적으로 그 지배력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이 그 당시 안드로이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갤럭시 시리즈에 스냅드래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세로스라고 잘 알죠. 그 아세로스를 네.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꽤 큰 돈이었는데 32억 달러. 그래서 무선랜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퀄컴은 커넥티비티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퀄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과도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분쟁은 기업과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 퀄컴이 애플과 맞붙는 사건이 발생을 너무 유명하죠. 하게 네네. 되는데요. 퀄컴은 제조사들한테 칩에 대한 비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제품에 대한 맞아요. 추가로 3%에서 5%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애플과 같은 회사는 제품 자체에 대한 단가가 다른 제조사 대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퀄컴에 내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신칩에 들어가는 특허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가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퀄컴에다 내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퀄컴은 완제품 기준으로 내가 로열티를 부과를 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서 애플이 로열티 지급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애플이 퀄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면서 퀄컴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퀄컴은 그러면은 니들도 판매하지 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독일하고 중국에서는 일부 아이폰에 대해서 판매 금지가 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애플이 먼저 주장을 했는데 애플이 더 타격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인텔이 어부지리로 애플에다가 모뎀 칩을 공급을 해서 아이폰 일부 폰에 인텔 칩이 들어가기도 하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 2019년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화해라기보다는 퀄컴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화해하는 과정에서 한 6년 정도 퀄컴의 칩을 쓰는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합의금도 받게 됩니다. 퀄컴 입장에서 합의금도 받고 장기 고객도 확보를 하게 돼서 너무 좋게 된 거죠. 인텔은 모뎀 사업을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고 이 모뎀 사업부는 애플이 이렇게 다시 사가게 됩니다. 네. 퀄컴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빌런 짓을 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퀄컴이 워낙 또 강력한 5G 특허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애플도 항복을 했고 이 시대에서 이제 미디어텍 같은 후발 주자가 퀄컴과 맞서기라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텍이 재도약을 합니다. 2019년 말에 미디어텍도 5G 향으로 SoC를 개발하는데요. 디멘시티 1000 시리즈라고 하는데 요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요. TSMC, UMC랑 긴밀하게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7나노 공정으로 5G 모뎀을 이제 통합을 해서 멀티미디어 성능까지 강화한 미디어텍 최초의 플래그십. 사실 성능이 되게 좋은 프리미엄 칩셋이었던 거죠. 요걸 실제로 만들어서 2020년, 2021년에는 중급 5G 폰에서 잠시나마 퀄컴을 제치고 시장 1등을 합니다. 2020년 3분기에는 미디어텍이 글로벌 스마트폰 AP 시장 점유율을 31%까지 끌어올리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신흥시장 위주는 퀄컴보다는 미디어텍이 강세잖아요. 중국이나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미디어텍이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또 퀄컴이 주로 프리미엄 고가폰 시장에 집중을 합니다. 비싸야 로열티를 많이 받으니까 단말 가격에서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퀄컴은 비싼 걸 좋아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저가폰은 미디어텍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고가폰에 집중하는 사이
200불, 300불대 저가 5G 폰은 전부 미디어텍이 칩셋을 대량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미국이 2018년부터 제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퀄컴 칩을 사다 쓸 수가 없으니까. 물론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기린 칩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퀄컴 칩이 빈자리에 미디어텍이 채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웨이는 자체 칩과 퀄컴만 썼는데 퀄컴이 네. 안 되니까 자체 칩과 미디어텍, 여기 이제 어부지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오포나 비보 또는 원플러스 같은 글로벌 또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네네.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폰을 팔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다 미디어텍을 씁니다. 가격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MP3 시장에서 미디어텍이 그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MP3를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오포예요. 조악한 MP3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고 기술 개발하고 미디어텍 덕분에 MP3도 잘 파는데 2G 폰, 3G 폰 엄청나게 팔면서 시장을 장악하더니 급기야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도 다 몰아내고 지금은 오포, 비보가 1, 2등을 차지하고 있죠.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네. 이렇게 성공을 연이어 하게 되면서 2022년부터는 디멘시티 시리즈를 하이엔드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4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성능은 스냅드래곤 8 시리즈랑 비슷한 수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어떤 건 비슷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차를 줄였다.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더욱이나 요즘 이제 AI 시대인데 전력 제어, 전력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능이 우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퀄컴이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변신의 귀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다각화하는데요. PC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인텔이 그나마 하나 갖고 있는 PC 시장마저도 들어가서 크롬북에 들어가는 AP도 전부 얘네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 PC나 뭐 HP, 데일에서 나오는 저가형 PC에도 미디어텍이 칩을 공급을 하고 있고, IoT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많은 인터넷과 연결된 띵들에도 칩셋을 공급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동차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미디어텍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또 뭐냐면 위성통신이라든가 AI 쪽에서도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점유율도 차츰차츰 좀 높여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가격으로 시작했고 고객 중심의 또는 어떤 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AP 사업을 하고 있고 파운더리도 가지고 있고, 또 퀄컴 같은 경우 또 인텔, 브로드컴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AP 시장에서는 퀄컴과 누가 2강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삼성이 아니라 미디어텍입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시장에서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GT 같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양강이 바로 퀄컴과 미디어텍이라고 합니다. 실제 레버뉴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퀄컴이 1등이에요. 매출 기준으로 퀄컴이 한 44%,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애플 실리콘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애플이 23%인데 그 다음이 바짝 미디어텍 22%. 매출 기반으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건 매출 기준이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저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물량 기준으로 하면 네. 미디어텍이 38%로 1등이 됩니다. 퀄컴은 30%로 2등. 그러니까 판매한 칩의 개수로는 압도적으로 퀄컴보다는 미디어텍이 1등이라는 얘기죠. 지금 미디어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뎀 칩부터 시작해서 5G로 한 단계 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비즈니스까지 다각화시키는 게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퀄컴도 모바일에서 시작을 했지만 모바일만 한 건 아닙니다. 미디어텍처럼 퀄컴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쪽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PC 시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PC용 시장에 맞는 칩을 개발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암에다가 올려서 만든 칩셋으로 PC 시장을 따라잡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누비아 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퀄컴이 인수를 해서 자체 칩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PC의 성능을 올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 기술에다가 온디바이스 AI, PC에서 AI를 돌리는 게 점차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강화를 해서 PC 시장을 먹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나왔던 스냅드래곤 윙에 엣지 AI를 넣어서 IoT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쪽은 이미 비즈니스 규모가 꽤 큰 규모로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 이미 매출이 54억 달러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으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네, 모빌리티. 내부적으로 기술 역량을 집결을 해서 자동차 시장도 뚫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예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 쪽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에이다스까지 하고 스냅드래곤 콕핏이라고 그 안에 인포테인먼트 네.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자동차 쪽에도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벤츠나 BMW 그리고 국내 현대기아차까지 협력을 통해서 퀄컴도 원래 그 협력을 잘하는 회사지만 자동차 영역까지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퀄컴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넥스트 플랫폼 관점에서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XR, VR, AR 거의 뭐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퀄컴의 XR 칩이 들어간 메타 퀘스트 시리즈 구글에서 발표를 했던 삼성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 무한 네. 우리가 전편에서 다뤘던 엑스리얼 굳이 뭐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 제외하고는 다 퀄컴 칩이잖아요. 그만큼 다음 플랫폼 시장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좀 들어가 있다. 네. 여기에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게 이제 미디어텍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어려운 경쟁을 여전히 잘하고 있을까? 그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고 수많은 회사들이 미디어텍을 선택하게 만들까? 그 첫 번째가 필요한 기술과 시장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미디어텍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M&A입니다. 와이파이 칩 전문 업체인 인프로컴을 인수해서 무선랜을 손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휴대폰 RF 베이스밴드 칩을 만드는 부분을 또 인수를 하기도 하고 라링크라고 하는 와이파이 칩 업체 네. 거기도 인수합니다. 대만 회사잖아요. 네. 통신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핵심 역량을 계속 인수하면서 확보를 해 나갔고요. 이외에도 미디어나 뭐 셋톱 박스나 전력 관리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수 합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술에 대한 축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텍은 정말 협력을 잘해요. 근데 협력을 하면서 협력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다 모여 해줄게 이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술 축적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미디어텍의 성공에는 결국 인간 차이밍제가 있어서가 아닌가. 인간 차이밍제의 리더십 그리고 그가 만든 기업 문화 그리고 수십 년간을 이어온 그리고 축적해온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지금 미디어텍이 퀄컴과 맞다이를 뜨면서 큰 마켓쉐어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차이밍치의 리더십이 진짜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덕장이면서 동시에 또 뭐 용장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선정 탑 50 CEO에 선정되기도 했고 2024년에는 i2pre에서 주는 네. 상이 있습니다. 로버트 노이즈 메달. 네. 이것도 수상을 했다고 해요.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경쟁사의 CEO의 어떤 사람을 품어서 같이 크려고 하는 그런 대인배 마인드 그리고 90년대 제조 쪽인데도 불구하고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그 당시부터 추구를 하면서 저렇게 키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퀄컴도 그렇고 미디어텍도 그렇고 어느 누가 우월하다라기보다 둘 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원천 기술에 시작해서 지금 시장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모빌리티, XR, AI로 새롭게 확장해 나가면서 과거의 영광 그건 영원하지 않아 우리 또 만들 거야 이러고 있는 맞아요. 퀄컴의 모습을 한편으로 네. 보면서 동시에 또 미디어텍은 후발이면서도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서 빈틈을 찾아서 퀄컴이 주목하지 않은 시장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두 회사를 보면서 리더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코어 기술에 대한 그 집착 그리고 이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 내부의 그 핵심 인력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XR도 퀄컴이 지금 다 먹고 있다고 하지만 퀄컴이 이 XR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어떻게든지 올 시장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양강의 구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회사를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퀄컴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를 끊임없이 가져올 수 있는 요 점이 너무 좋았고, 그러려면 전략적인 방향성이라든가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지금 한국의 여러 기업들을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잘했고 물론 네. 훌륭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 있지만 지금 퀄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리더십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미디어텍 같이 후발이지만 어쨌건 고객과 시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변신하고 확장하고 협력하면서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목하고 배워야 될 회사들이 아닌가 싶고요. 혁신 전파사,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기업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